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근절 집중기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아동학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아동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4만 3천여 곳의 어린이집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전수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학부모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의 어린이집을 다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사는 이미 다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했는데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고요. 거의 99% 정도 조사를 했는데 일부 학대 의심 사건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번 그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에 그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찰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할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CCTV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고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 방해를 우려해서 시설당 한 1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핥기식으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생색내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세모녀 사건이 있을 때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겠다고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이런 보여주기식 접근은 아마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찰에서는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안 보여주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CCTV만 가지고는 학대를 정확하게 발견하기가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또 전수조사를 위해서 전담 팀까지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이 완전히 체면을 구겼어요. 맞습니다. 그 전담팀을 꾸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성 청소년과에 있는 소속 경찰관 3-4명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요. 그 인력들이 여성 청소년과 업무를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허술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경찰 입장에서는 적발된 어린이집이나 그런 건수는 없었지만 이번 조사로 그래도 아동 폭력이나 이런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었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신체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반대로 교사의 사기를 낮추는 효과도 동시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힘 빠지게 해서 체계적인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욕을 한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CCTV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서적 학대가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이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장 점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현장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 현장 점검보다는 교육
예방 교육을 더 철저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하튼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돌아다니신 거거든요. 예. 현장 점검하겠다고. 그때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학대 현장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례는 가정이 학대 현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학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도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거든요. 예. 이분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빨리 발견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거 점검이 아니라 예. 예방교육을 1시간씩 돌아다니면서 했다면 예. 훨씬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 어린이 학대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네. 전문가로서 아주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네. 행복하지 않은 교사에게 배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어떤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력이 많고 능력 있는 교사가 떠나게 하는 곳이 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는 예. 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아니라 어떤 좋은 교사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보육정보 포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때 어떤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예. 좀 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경쟁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유치하는 방법, 뭐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요. 예. 그 실제 시설수 기준으로 95%입니다. 예. 이런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예. 이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민간 어린이집이 허술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예. 뭐 교사의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낮은 임금에도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뭐 국공립 어린이집들을 좀 늘린다든지 예. 아니면 뭐 예비 교사 교육 단계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 과정 속에 뭐 적성이나 자기 품성에 맞지 않을 경우에 스스로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누가 더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 경쟁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 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네네. 서로 아동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 뭐 네네. 선언을 했고 네네. 정치권도 뭐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그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이런 사건들이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일어났거든요. 예.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짝 관심이나 예. 급조된 단기 대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번에도 CCTV 의무화나 처벌 강화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중요한 이런 과제들은 장기 과제로 설명되어 있고 뒷전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교사의 배출 경로를 단일화한다든지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여러 뭐 그 경로를 통해서 보육교사가 양성될 수 있는데 예. 좀 뭐 4년제 이상으로 뭐 한정한다든지 예. 아니면 처우 개선을 통해서 뭔가 보육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예. 이렇게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네네. 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좋게 하려면 아무래도 또 학부모 부모님들 부담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도 예. 그 보육은 무상 보육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시설에 이제 제공되는 형태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실제로 그 아동이나 예. 그리고 부모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지를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예.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지금 8조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육 예. 예산으로. 예.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제가 보기엔 이 예산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하드웨어 개선에만 너무 투입하지 말고 네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에도 좀 신경을 쓰라는 네네네. 말씀이시겠군요.
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좀 높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최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외부 개방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학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학교와 학생 측의 입장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 도서관의 개방 문제를 놓고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불거지게 된 건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서울대는 지금까지 약 1000석 규모의 열람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 반면 또 서울대 재학생 측에서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자리가 부족하고 학습 분위기도 떨어진다는 등의 불만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자료 공간 확보의 문제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오던 5, 6 열람실을 자료실로 바꾸고 새롭게 제1 열람실을 외부에 개방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1열람실은 개방을 안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요. 지난달 23일 서울대에서는 제2중앙도서관 격인 관정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습니다. 네. 이 관정관은 지상 8층에 열람실 2,500석 규모로 재학생 전용 도서관으로 지어졌는데요. 이 기존 중앙도서관 열람실까지 합하면 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석은 4,300석 규모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기도 했고 또 도서관에 보관할 자료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료실과 붙어있는 공간인 5, 6 열람실이 가장 적합하다는 도서관 측의 판단하에 이 5, 6 열람실을 자료실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외부에 개방할 열람실을 1, 2, 3 열람실 중에서 기존 열람석과 비슷한 규모의 1층 열람실을 개방하려 하면서 재학생들이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반발한 건가요? 네, 우선 제1 열람실이 도서관의 중심이자 또 학생들에게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하고요. 또 식당과 셔틀버스를 이용하기에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서 결정하고 통보한 점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다시 학교 측에서는 기존 중앙도서관 1층 열람실 대신에 2, 3층 열람실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대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담당자에게 학교 측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1열람실이나 뭐 다른 열람실이나 결국은 학생들은 이제 가장 큰 불만은 열람실을 꼭 왜 우리도 부족한데 그 일반인한테까지 개방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에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느냐,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대학도서관의 성격을 좀 확실히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어 의견이 이런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측 입장에서는 일반인에게 지금 계속 개방을 해왔고 지금 5, 6 열람실 1000석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관정관이라는 새로운 도서관이 생겼는데 또 열람식이 추가로 저희가 확보가 됐는데 그전에 줬던 그 공간을 다시 줄인다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거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학생 측 입장도 있겠죠? 네, 학생들 개개인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현재 총학생회를 대행하고 있는 단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 즉 이 학생 대표 측에서 하는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대 학생회 연석회의 하진우 의장에게 현재 학생 대표 측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지금 학생회 측에서는
일반인 열람실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미 그전에 협약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협약에 의해서 도서관에서도 개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서울대학교의 특성상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 일반인과의 소통이라든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완전히 반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 구관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협의를 하면서 일단 이번에 3B 열람실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것이 학생과의 소통이 없이 혹은 공식적인 루트 없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그 제2 열람실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관정도서관 사용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학생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저희 역시 이것이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은 어떤 의견입니까? 네, 학교 측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방학 기간이라서 공개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어려웠던 상태고 또 관정관이라는 새 도서관 건립 문제로 여러 가지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어서 도서관 내부적으로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시인을 한 상태고 그 후로 학생 대표들과 면담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학생 대표하고 학교 측이 서로 만나서 논의를 했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원래 도서관 측에서는 학생들이 반대하는 1층 열람실 대신에 2열람실과 3B 열람실을 합쳐서 기존과 비슷한 규모인 1000석 정도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려고 했는데요. 현재는 일단 500석 규모의 3B 열람실만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2열람실에 대해서는 관정관 이용 추이를 살펴보고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학생들과 협의 끝에 학교 측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반인 이용자들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좌석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울대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이날이 일반인들에게 3B 열람실만 제한적으로 개방된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B 열람실이 거의 꽉 찬 상태였고요. 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이용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관정관 이 개관으로 열람석은 2,500석이 늘었는데 오히려 외부에 개방하는 열람석은 줄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평소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왔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열람실을 원래 이용하던데 쓰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열람실을 이전해갖고 새로 쓰는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2층으로 나눠 쓰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제가 한 10시 전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갖고 자리 잡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여기서도 우왕좌왕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한 700 몇 석짜리를 일반인들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서울대생들의 반발이 있어갖고 이제 한 300에서 400석 정도 되는 자리를 일반인들한테 이제 넘겨준 건데 2층으로 나눠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해주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게. 한꺼번에 뭐라 넣으려면 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열람실을 좀 이용하게 해주면 좋은데 학생들이 이제 그 공간을 못 쓰게 하고 이제 반발을 하니까 이제 다른 수단으로 이제 지금 쓰는 곳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약간 좀 어쨌든 정부 지원 받고 하는 건데 뭐 일반인들 뭐 반대 뭐 이런 것도 좀 너무 아닌 것 같고 좀 불편함이 많죠.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재학생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재학생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아울러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을 해서 앞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서울대 도서관 외부 개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그렇게 많은 포션을 개방할 수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개방하는 거는 그 서울대생들이 공부하는 이미지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저 같으면 내가 이제 애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애들한테 이게 서울대생들은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케이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부 개방하는 건 크게 나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일반인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여기 졸업생이거든요. 졸업생인데 사실은 여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일반인에게 개방을 한다면 그런 입장으로 한번 들어와서 와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측이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코너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와 함께 하는데요. 경기도 지역정책과 김태정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김태정입니다. 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수도권 규제에는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도권 규제는 70년대부터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인구와 산업이 몰리면서 교통과 환경, 주택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83년도에 시행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법령상의 규제가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업과 대학, 대형 시설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규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쭉 시행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수정법이 제정된 지가 이제 40년이 경과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고도성장기에 제정된 거기 때문에 현재 그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제도 시행 취지가 상실되어서 이미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 국가들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미 80년대에 규제를 모두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국내 기업의 투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과도한 덩어리 규제를 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도권 정책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가 모두 침체돼서 전반적으로 국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하고 프랑스도 80년대에 폐기했다면은 우리가 너무 늦은 감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지금 비수도권들이 지방 경제가 침체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도권의 인구화 집중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합리화하자는 저희 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비수도권 지역하고는 좀 균형 발전을 막는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미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년도에
수도권의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세종시 혁신도시로 대거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이제 과밀부담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균형 발전을 이제 특별하게로 이제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도 정부의 균형 성장과 상생발전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 낙후 지역과 다를 바 없는 경기도 동북부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비소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경기도의 경우에 가장 시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 과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자연보전 권역의 규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은 면적상으로는 수도권의 14%에 불과하지만은 인구는 52%에 집중되어 있고 예. 성장 안정화 단계에 있는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을 볼 수 없는 저성장 낙후 지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전부 자연보전권에 몰려 있죠. 예. 특히 이제 자연보전권역에는 이 법 시행이 이제 83년 이전에 들어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를 소급 적용받아서 단 한 평도 증설을 못하고 이 30년 이상 된 낡은 제조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예. 창고조차도 규제받아서 이런 그 생산품을 이제 노상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경기도가 요청하는 이 규제 합리화의 기조는 제도 시행 이전에 입지한 기업들에게조차 소급하여 증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고요. 예. 최소한 이 법 시행 이전에 있는 공장 면적은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도 도입 이후에 증설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합리적인 수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네, 조금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이 산업단지 면적조차도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규제를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국 산업단지 평균은 96만 제곱미터로 2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6만 제곱미터가.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규모 공장 입지로 이제 난개발이 되고 환경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자연번역의 공장 용지 규모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 수준, 필수 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산업단지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 일반 산업단지 규모인 5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해주고 공업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1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각각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장 건물 신증설 규모인데요. 현재는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에서는 신증설 제한을 이제 풀고 공업지역은 기존 면적의 200%, 계획관리 지역은 기존 면적 100%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연보전 권역이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린벨트하고 또 다른 건가요? 별개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자연환경과 수질 보존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규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연보전 권역을 조금 규제를 완화하면은 뭐 자연환경이나 수질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말씀드리면요. 예.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현재 공장 총량제가 도입이 되고 있고 수질 오염 총량제 그리고 폐수 배출량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와 공장 건축 증설 금요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도 공장 총 규모와 폐수 배출량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집단화 집적화시켜서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질 환경을 보다 더 개선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일자리 창출돼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김태정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이제 3월입니다.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듯 회사에서도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시기이죠. 요즘 뉴스에서 취업 빙하기와 같은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보면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대화를 듣다가 보면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서류에서 광탈했어. 난 서류 광탈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와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낯선 표현인 광탈은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요? 광탈은 빛광, 벗을 탈을 결합하여 만든 한자어 표현으로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탈락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취업이 어려울수록 바른 국어 사용으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한다면 원하는 곳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취업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아림이었습니다.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통해 맛있게 책 읽어드립니다. 개그우먼 남정미와 함께하는 월요 책방. 네,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요? 예, 벌써 3월이 됐어요. 대한민국 만세! 미안합니다. 어제 못해갖고. 예. 월요 책방 오늘 골라온 뉴스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어요? 예. 오늘 골라온 뉴스는요.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예. 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였는데요. 네. 주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전제로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경우 부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했던 제도라고 평가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대적 흐름이 변하면서 부부관계 모습도 달라지고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꼭 동원하여 개입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라는 폐지론과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존치론이 오랜 기간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라고 위헌 결정을 했고 예. 이에 따라 형법에 명시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 간통죄 폐지를 보면서요. 예. 혼인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가능한가? 결혼을 결심할 때는 참 두 사람 사랑했을 텐데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결혼은 흔히들 일륜지 대사라고 할 만큼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과 한평생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봄을 맞아서 검색해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 결혼 소식도 들리고 예. 이런 이제 좋은 소식들도 많이 전해져 오고 새 출발을 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험한 세상 한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어떻게 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예.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일단 말해줄 책 2권 준비했습니다.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말해줄 책. 예. 어떤 책입니까? 일단 첫 번째 책은요. 법륜 스님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엮은 책 스님의 주례사입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 있지? 학벌은 얼마나 높을까? 아유, 저 사람 얼마 벌더라? 지위는 어떻지? 외모는 별론 것 같은데. 요렇게. 예. 이때 근본 심보는 상대에게서 덕을 보자는 것이랍니다. 예. 돈이 없어서 돈 있는 남자를 구하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위로해 줄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이기심에서 시작된 관계다. 예. 확실한 건 이런 관계는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 내가 상대를 쟀을 때 상대도 나를 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렇다면은 결혼의 시기나 네. 또 결혼 상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인과경을 대입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인과경 중엔 이런 대목이 있다.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생에서 내가 받는 것을 보라. 예. 내 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생에서 내가 짓는 것을 보라. 결혼의 시기는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또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나보다 조금 굉장히 크게 보면 그래요? 아니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때 예. 결혼을 해야 한다. 이제 혼자 살아도 혼자 노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 결혼해서도 잘 논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예를 그럼 들어놨네요. 혼자 살아서 외로운 분은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너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요 집착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순서대로. 그렇군요. 일단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어두워서 지금 좋은 것이 미래의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베풀어주겠다는 마음이라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상대에게 덕을 보려 하지 말고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꾹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나마 낫다라고 네. 얘기를 하네요. 그런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중요한 건 마음이겠지요. 예. 그 부부 생활에서 네. 가장 중요한 미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다고요. 네. 여러 쌍의 부부를 모아놓고 예.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아내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이제 요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 다음 남편들 다시 불렀어요. 예. 과연 아내가 남편들에게 뭘 원한다고 대답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들 돈을 원하겠죠. 많이 벌어오는 걸 원하겠죠.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조사 결과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란 것은 아내에 대한 존중이었답니다. 예. 자존감 높은 부부는 경제력 좋은 부부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하네요. 예.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줘라. 이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남정민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책에 좀 좋은 문구 네. 한 구절이 있다면 좀 듣고 싶어지는데 좀 낭독해 주실 부분이 있던가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착을 버려야 사랑이 온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요거 읽어드릴게요. 예. 법구경엔 이런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관심은 집착으로 변한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희로애락을 좌우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마음 써줄 때 그것을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이게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의 한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좀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예, 이 책 좀 나온 지 됐어요. 그리고 요때 많이 이제 증문즉답 요런 예. 것들이 한창 유행해서 요런 것들이 이제 삶에 통용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렇군요. 조금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책. 네. 따끈따끈한 신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책 스님의 주례사가 결혼하기 전에 각오를 다지게 한다면 이 책은 결혼 중에 닥칠 일들에 대한 해결 방안 예. 그리고 평생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예.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란 책인데요. 다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예. 요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일단 76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온 한 노부부의 삶. 예.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가 관객 수 500만을 돌파하며 감성이 메말라버린 현 시대의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었죠. 예. 이 책은 미국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평균 기간, 결혼 기간 43년. 만 65세 이상의 노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한 수백 시간의 인터뷰들을 이제 책으로 모아놨는데요.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이야기들의 묘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저자인 칼 필레머. 예. 세계적인 사회학자면서 관계 전문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코넬 대학의 교수인데요.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린 굉장히 책과
강연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있는데 왜 나는 불행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자기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인간의 모든 길을 직접 걸어본 사람의 축적된 경험과 조언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가장 빛나는 정신적 유산이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책,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란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궁금한데 한 대목 좀 낭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책을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해줄 말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예. 배우자와 터놓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걸 빼고 나면 결혼이 무슨 소용이야. 항상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해. 대화를 잃는다면 결혼을 잃게 되는 거야. 이야깃거리가 좀 많아. 정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든 같이 이야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대화가 계속되도록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대화만큼 좋은 게 어딨어? 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군요. 네. 그런 대화 소통에도 방법이 있다고요? 네, 5가지 소통 방법이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대화의 규칙을 정하라. 두 번째, 그저 들어줘라. 세 번째,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네 번째, 정직하라. 그리고 5번째, 편지를 써라.입니다. 편지 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요즘 다 그냥 문자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편지 손글씨 쓰다 보면요, 자기의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우리 주변에 보면 고부 갈등으로 속상해하는 분들 많은데 이에 대한 조언도 있다고요. 일단 그 어른들이 말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고부 갈등이 생기면 배우자가 무조건 와이프 편, 예. 배우자 편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부모 편을 들면 고부 갈등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전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으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 반드시 배우자 편에 서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네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곧 자네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편을 들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배우자 편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유석현 씨. 끝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또 아리따운 목소리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삶의 조각이고 그 조각들이 맞춰져서 온전한 삶이 만들어지는 게야. 그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자네도 알겠지만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자네가 만드는 거야. 불행할 게 뭐 있어? 오늘 이곳에서 가능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네. 네. 우리 이번 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행복해져 보는 것 어떨까요? 네, 좋죠. 네. 오늘은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 그리고 네. 칼 필레머의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2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예,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달 날이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리물 알아보도록 알아보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좀 썰렁했어요. 아, 왜 그러세요? 12월 뭐 한참 남았는데. 오늘 우리 행복해지자고. 추리물 어떤 추리물이에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뭐 이제 오사카 소년 탐정단 요게 이제 양장본으로 또 나왔고요. 존 코넬리의 죽이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추리 소설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달기 전에 추리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추리 소설 하면은 네. 아가사 크리스티. 그렇죠, 그렇죠. 정통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오사카 그거는 일본 작가가 한 건가요? 예, 이 사람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람이 쓴 거고, 이 사람은 용의자 X의 헌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된 책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예. 살짝 보면 초반부 작품 뭐 내가 죽은 집 이런 책 보면 조금 유치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남정미 씨가 추리 소설을 얘기하니까 좀 여태까지 쭉 출연하던 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그렇습니까? 원래는 추리 소설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덮어 쓰고 보는 편이에요. 오. 요즘 또 셜록 같은 예. 추리물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구나. 영화, 연극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영화도 그런 걸 좋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잔인하고 좀비 영화 좋아해요. 워킹데드 이런 거. 허러물도 좋아하고. 예. 그러시구나. 네네네. 다음 주는 추리물에 대해서 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